자, 세금의 기초 볼게요. 일단 세금은요, 세금을 누가 거두어 가느냐. 세금을 거둔다. 이거를 세금 징수라 그래요. 세금 징수. 자, 세금 징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징수를 중앙정부가 하면 그러한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그럼 세금 징수를 중앙정부 말고 또 무슨 정부가 있어요? 다른 지방정부가 있죠?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죠. 그러면 세금은 결국 크게 봐서 징수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 그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징수 주체가 지방정부일 때 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일단 지방세도요. 그 지방정부가 다시 시나 군 그리고 도로 나눠지죠. 전라남도. 그래서 지방세 중에 시나 군과 같은 지방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를 시군세라고 하고 전라남도니 경기도니 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를 다시 도세라 하고요. 그리고 시군세에는 이러한 세금들이 있고요. 도세에는 이러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국세로 갈게요.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또 기타 이런 국세가 있는데요. 기타 국세가 있는데 이 기타 국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세금은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이 세 개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학기 동안 다룰 세금은요. 국세 중에서도 어떤 세금? 소득세라 이거죠. 우린 소득세에 대해서 결국 배우는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어떤 세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다고요? 소득세. 근데 소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그렇죠. 국세죠. 국세. 그럼 왜 국세인가요? 그렇죠. 중앙정부가 징수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인 거죠. 자,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가 안 배웁니까? 지방세는 배울 건데요. 지방세의 이론적 틀은 굉장히 이론적 틀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적 틀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나 지방세는요. 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금의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지방세는요.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지방세 중에 우리가 특히 집중할 건요. 지방소득세 하나예요. 간간히 뭐 지방세 중에 재산세니 취득세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곁들일 건데요. 지방세는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 즉 우리가 세금을 내는 주체죠. 일반 국민들,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국방의 의무니, 뭐 교육의 의무니, 납세 의무 중, 그죠? 세금을 내는 그 의무, 납세 의무.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명시된 납세 의무 때문에 국세도 내야 되고요. 지방세도 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지방세는 종류도 많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요. 세금 내야 되는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자,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지방세의 이론적 틀은 굉장히 심플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지방세는요.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지방세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마치 전기요금 내듯이 웬만한 지방세는요. 여러분들 지방세를 내야 될 때 고지서가 알아서 날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그냥 내시면 돼요. 계좌차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끝이에요. 내라 할 때 내면 돼요. 칼같이 내시면 돼요.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간간히 곁들이면 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금은요. 이 국세 중에서도 특히 뭡니까? 결국 한 학기 동안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럼 일단 제가 빨간 표시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세 개가 소위 말하는 빅3 국세예요. 그러면 이 세금이 왜 빅3 국세냐? 이 표를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요.
빅3 세금이 뭐라고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인데요. 일단 금액이 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2011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1년 이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의 1년 살림살이가 300조 좀 넘죠. 그 중에 거의 3분의 2가 이 빅3 세금으로 거두어집니다. 즉, 정부가 살림살이 하려면, 뭐 공무원도 월급 주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세금으로. 약 300조 이상의 그 재원, 즉, 세금으로 조달해야 되는 300조 원 이상 중에 약 3분의 2가 어떤 세금으로 조달된다고요? 그렇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래서 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 이상이 이 뭡니까? 이 빅3 세금으로 채워지니까.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빅3 세금이라고 하는데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3분의 2 이상이고요. 이러한 빅3 세금의 전체 그 국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이 빅3 세금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뭐 회계학과니 뭐 세무회계학과니 대학에서 개설되는 그런 과에서 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요, 각 세금별로 과목이 개설돼요. 우리는 뭐 경영학과니까 세무회계과가 아니니까 이 세금별로 과목이 개설되진 않고요. 저희 학교에서는요, 이 소득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배워보는 과목이 바로 이 경제생활과 세금이라는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국세 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3 세금 중에 하나인 소득세를 이번 한 학기 동안 결국 배운다는 얘기고요. 자, 몇 개의 용어를 우리가 이제 배워볼 텐데요. 뭐 교과서 읽으면서 딱딱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제 하나를 풀어보면서 기초 용어들과 개념들 확인하거나 한번 새로이 익혀보도록 하죠. 퀴즈 함께 풀어보죠. 금수저는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되셨나봐요. 성이 금씨고 이름이 수저입니다. 2015년 1월 1일 정기예금에 가입, 즉 은행에 예금한 거죠. 예금은 예금인데 일정 기간만 예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언제까지냐? 1년이죠. 즉 2015년 1월 1일 날 예금에 가입했는데 은행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1년간만 예금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1년간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죠. 그래서 1년 뒤 맡긴 돈을 회수하면서 우리 금수저는요,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금수저는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번 거죠. 얼마를? 1,000만 원을 벌었죠. 요거 소득입니다.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근데 요거는 일해서 번 겁니까? 은행에 돈 맡겨서 이자로 번 소득입니까? 그쵸.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뭡니까? 은행에 돈 맡겨서 발생된 소득. 이자로 받은 소득이죠. 이자로 번 소득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자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 그러면 돈을 벌었죠. 그러면 돈을 버는 순간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뭡니까?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 금수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한번 해보죠. 금수저는 이자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세금은 뭐라 부르느냐 이거죠. 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이 세금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근데 조심할 건 이 소득에 대한 세금, 이거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000만 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금수저에게 요구합니다. 금수저님, 1,000만 원 보셨죠? 네. 국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게. 그러니까 국세죠. 그러면 금수저는 물어보겠죠. 얼마를 내야 되죠? 네. 법전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이자소득의 14%를 국세로 내셔야 됩니다. 자, 이 국세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금수저는요, 1,000만 원의 14%인 140만 원을 중앙정부에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140만 원을 금수저에게 거두어 갔으니까, 징수했으니까 이 세금은 무슨 세금일까요? 지방세인가요? 국세인가요? 국세죠. 국세 중에서도 이거 법인세입니까? 부가가치세입니까? 소득세입니까? 소득세죠. 결론, 1,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금수저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누구에게? 중앙정부에게 납부해야 되고, 몇 프로? 세법전이 명시되어 있다? 14%로 명시되어 있으니 금수저는 1,000만 원의 14%인 140만 원을 국세, 즉 소득세로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지방정부도 쓱 와서 요구합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라라고. 그러면서 지방정부는요, 소득이 발생하셨죠? 그 소득, 즉 소득세라는 국세, 1,000만 원의 14%였죠? 140만 원의 10%를 우리 지방정부에게도 내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국세도 140만 원 냈는데 중앙정부에 140만 원 냈는데 그거의 10%, 즉 14만 원이죠? 그걸 또 지방정부에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막말로 우리 금수저는요, 몇 놈에게 징수당합니까? 그렇죠. 중앙정부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게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즉 중앙정부에도 140만 원, 지방정부에도 140만 원을 10%인 14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름은 다르죠. 세금은 세금인데 중앙정부에 내는 140만 원은 국세, 그 중에서도 소득세. 지방정부에 내는 140만 원 10%인 14만 원을 지방세로 내야 되는 거죠. 디테일하게는 무슨 이름? 소득세라는 지방세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소득세라는 국세가 140만 원. 근데 이 140만 원 어떻게 계산이 됐죠? 그렇죠. 1,000만 원의 세율 14%를 곱해가지고 계산이 된 거죠. 140만 원이. 그러면 이 140만 원의 세금을 매겨지는 그 몸통 1,000만 원이죠. 이 140만 원의 소득세가 매겨지는 그 소득 1,000만 원을 소득세의 과세표준, 두 자로 줄이면 과표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요, 텍스 타겟이라고 해요. 텍스는 세금이죠. 타겟이 뭡니까? 관역, 조심되어진 목표물 있죠. 목표물. 140만 원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목표물, 몸통, 그거를
과세표준, 과표라고 합니다. 텍스 타겟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득세라는 국세 140만 원의 과세표준은 이자소득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소득세라는 국세, 지금 이 사례에서 140만 원이죠. 그 140만 원의 소득세가 결정되기 위한 과세 표준, 즉 세율이 매겨지는 그 타겟, 관역은 1000만 원 이자소득이죠. 이 1000만 원 이자소득을 이 소득세 140만 원의 180만 원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1000만 원은 뭐라고요? 과세 표준. 140만 원은요? 결정된 세금. 1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결정된 세금이죠. 자, 그러면 지방세로 이제 얘기를 옮겨볼게요. 일단 결정된 지방세는 얼마입니까? 14만 원. 어떻게 계산이 됐죠? 140만 원. 즉 국세, 소득세라는 국세에 140만 원의 세율 10%를 매겨서 14만 원의 세금이 결정된 거죠. 그러면 이 지방세, 즉 지방소득세라는 지방세 14만 원은 140만 원의 10%가 매겨져서 결정된 세금이죠. 그러면 이 14만 원 지방소득세의 를 결정하기 위한 그 과세표준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소득세라는 국세가 되는 거죠. 그 소득세라는 국세에 10%가 매겨져서 14만 원이라는 지방소득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14만 원이라는 그 결정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40만 원. 소득세는 국세가 되고요. 그렇죠? 예. 소득세라는 국세가 결정되기 위해 세율 14%가 매겨지는 그 이자소득 1000만 원을 뭐라고 합니까?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금수저는 1년간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이자 소득이 되고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이 금수저는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러면 금수저는 세금을 누군가에게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해야 되는 그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되고요. 두 놈이 뜯어가는 거죠. 중앙정부에게 금수저가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하고, 국세 중에서도 이자 소득에 대해 지불되는 이 납부하는 국세를 우리는 국세라고 하는 소득세라고 하는 거고요. 즉 금수저는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소득세의 10%를 누구에게도 지방세에게도 납부하는 거죠. 이름은 뭐라고요? 이때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봤죠. 1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금수저가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라는 국세는 14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지방소득세라는 지방세는 14만 원. 합이 얼마? 140 플러스 14만 원 해서 얼마? 154만 원을 총 부담세액이 154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그러면 금수저는 1000만 원을 온전히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를 차감한? 154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얼마? 846만 원만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수저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1000만 원을 받지만 몇 천만 원은 세금 뜯기기 전 이자죠. 세금 징수되기 전 이자죠. 그래서 요 1000만 원을 세전 이자소득 또는 뭐라고 합니까?
세전 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54만 원을 뜯긴 나머지 846만 원 뭐라고 할까요? 세금 뜯긴 후의 이자 소득. 내자로 줄이면 세후 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는요, 이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국세를 납부하는 거죠. 14%만큼을 내야 되고요. 그 14%가 매겨지는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된 소득세 결정세액이 얼마라고요? 14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40만 원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세율이 필요하고요. 그 과세표준, 텍스 타겟이 필요한 거죠. 텍스 타겟은, 소득세의 텍스 타겟은 1,000만 원이고요. 이때 세율은 14%가 돼서 140만 원의 소득세라는 국세가 결정이 되고요. 지방정부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지방세죠. 예, 소득에 대해 몇 프로가 붙는다고요? 10%가 붙고요. 그 10%가 매겨지는 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40만 원. 여기 국세죠. 그렇죠? 국세. 그래서 얼마나 결정됩니까? 지방소득세가 14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가 이들 세금을 제외하고 in my pocket, 즉 이자료 수령하는 받는 금액은 세전이자입니까? 세후이자입니까? 세후이자가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그렇죠. 140만 원과 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6만 원만 수령하게 되는 거죠. 즉 결국 이 문제는 뭡니까? 금수저의 세전이자를 물어보는 겁니까? 세후이자를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세후이자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금수저의 케이스로 가신다면, 금수저라 하신다면 은행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세금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 1년간 예금했으니 1,000만 원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846만 원 지불하지?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을 안 배우신 분들,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죠. 물론 은행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죠? 예. 이자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 귀하 금수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직접 내시는 게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대납해드리기 위해서, 대신 납부해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154만 원 안 드린 거고요. 제가 떼먹는 거 아니에요. 귀하 금수저를 위해 제가 대납해드린 거예요. 서비스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납부하기 위해 귀하가 부담할 세금 15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드리고요. 그 154만 원은요, 제가 귀하 대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846만 원만 드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좀 도둑맞은 느낌이지만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금의 기초 시간에 어떻게 세금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세금 계산 끝났고요. 그리고 그 세금은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내준다? 은행이 대신 내주는구나. 그리고 나는 1,000만 원 이자소득 발생했지만 그 중에 얼마? 154만 원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예 내 대신 납부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하는 거지만 그 은행으로부터 아예 뭡니까? 징수당하는 거죠. 만져보지도 못해요. 내가 만져보는 거 1,000만 원 중에 얼마? 846만 원만 만져보는 거죠. 세금 뜯기기 전 이자는 1,000만 원이지만 세후 이자는 846만 원, 내가 만질 수 있는 금액은 84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154만 원은 나머지. 내 대신 은행이 납부해주기 위해 아예 지급 시점에 아예 지급 안 하고 지가 딱 주머니에 챙겨두는 거죠.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 그걸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 달 10일에 납부합니다. 대신 대납해 주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서. 그때그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세금 부담은 금수저가 하지만 은행이 금수 대신 납부하기 위해, 대납해 주기 위해
은행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아예 154만 원을 아예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대납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원천징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시스템을 정의하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이 경우에 은행이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은행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자, 납세 의무자죠. 소득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 금수저 대신 대납해주기 위해 154만 원을 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서 나중에 특정 시점에 대납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원천징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 많은 개념들을 익히셨어요. 뭐 과세표준 배우셨고요. 그죠? 네. 세전이자 배우셨고요. 세후이자 배우셨고요. 원천징수라는 개념 배우셨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우겠지만, 네. 그리고 네.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라는 국세로 과세표준 1,000만 원에 14%인 얼마? 140만 원. 그리고 국세의 즉 140만 원 이자소득세라는 국세의 10%인 14만 원을 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고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그 소득자는 두 놈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쵸? 라는 걸 우리 배우셨어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법에서는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면요. 지방정부에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우리 교환 열심히 오신 분이죠? 어디 있습니까? 취득세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일까요?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일까요? 표에 보니까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네요. 그러니까 지방세죠. 근데 시나 군에 냅니까? 즉 여러분들이 목포시민이면 목포시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남도 도민으로서 전라남도에 내는 겁니까? 그렇죠. 지방세는 지방세인데 도에 내는 세금이니까 도세죠. 취득세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취득하실 때 여러분들은 전라남도 도민이니까 그렇죠? 네. 전라남도 도청에다가 도세를 내시는 거죠. 지방세. 전라남도에 내는 거니까 지방세는 지방세인데 도세라고 하고요. 근데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도세 중에서도 무슨 세금입니까? 취득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자동차는요.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또 있어요. 그 세금이 뭡니까? 자동차세입니다. 자, 이 자동차세는 또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세금인지 또 한번 표를 봅시다. 자, 자동차세 어디 있나요? 자동차세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럼 자동차세는 일단 지방세죠? 지방정부에 내는 거니까. 근데 전라남도 주민으로서 내는 도세입니까? 목포 시민으로서 내는 시세입니까? 그렇죠. 네, 시세죠. 자동차세.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자동차를 취득할 때 전라남도에 내는 도세라는 지방세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취득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목포 시민으로서 또는 뭐 국민으로서 내야 되는 뭡니까? 또 자동차세라는 또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죠. 자동차 세금. 근데 이 자동차세니 취득세는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죠. 근데 아까 제가 지방세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국세와 다른 점은? 그렇죠. 내야 될 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내시면 돼요. 혹시 뭐 세금 틀린 거 아닌 거 아닙니다. 칼같이 계산돼요. 정확하게 고지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지서 받으시고 내시면 돼요. 취득세, 자동차세. 그럼 뭐
이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는 고민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언급하느냐? 근데요, 이 자동차세는요, 연초에 내면요, 즉 고지서 받자마자 내시면요, 즉 1월 안에 내시면요, 10% 할인해줘요. 즉 30만 원 자동차세 낼 게 있으면요, 그거를 1월 이후에 내면 그 30만 원 온전히 다 내야 되지만 1월 중에 빨리 내시면요, 30만 원에 10% 할인받아서 얼마? 예, 27만 원만 납부하시면 돼요. 3만 원 큰 돈이죠. 요즘에 은행에 예금하면은 30만 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얼마입니까? 1년에 6천 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빨리 내버리면 3만 원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세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미리 못 낸다 그러시는 분요, 예, 빌려가시 내세요, 은행에다가. 그렇죠? 은행에서 뭐 돈 빌리면 한 3% 이자 되나요, 요즘에?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면 돈 번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요 얘기를 살짝 드리려고 약간 뭐 코미디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 세금은요, 납부 방법에 따라서 신고 납세하는 제도가 있고요, 부가가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고 납세 제도는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요, 즉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저 이러이러한 세금으로 이번 과세의 기간 동안 이만큼의 세금을 저 내야 돼요. 즉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요, 자기가 계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요, 셀프 계산하고요, 그리고 셀프로 신고하고요, 셀프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신고와 납부와 계산을요, 납세 의무자 스스로가 다 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신고납세 제도. 이런 신고납세 제도에는 어떠한 세금의 경우에 그러면 이런 신고납세 제도 시스템을 따라야 되느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어이구, 소위 말하는 빅3 국세, 그리고 뭡니까? 그 이하 줄줄이 나오는 다 국세에 들이죠. 중앙정부에 내야 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그리고 스스로 납부까지 해야 되는 신고납세 제도를 신고납세 제도라는 프로세스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종료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부가가세 제도는 뭐냐면요,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요, 결정해요. 세금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발송해서 얼마 내세요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는요, 그 고지서에 따르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돼요. 이러한 세금 징수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부가가치 제도라고 하고요. 이런 세금 제도가 어떤 게 있냐면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등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복잡한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세금은 징수 절차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지방세는 신고납세제도, 부가가세제도, 부가가세제도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세제도, 부가가세제도, 신고납세제도라는 거 일단 정리하시고요. 어떤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어떤 세금은 부가가세제도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 신고납세제도가 뭐냐, 부가가세제도가 뭐냐라는 개괄적인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국세, 빅3 세금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세제도,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세는 부가가세제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 신고납세제도는 뭐라고요? 납세 의무자가 셀프로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세제도는요.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셀프 계산,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거두어가는 그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즉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이죠. 그래서 이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과세관청이라고 그래요. 과세관청이요.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관청이 계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 알려요. 얼마만 내라고.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고지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빅3 세금은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스스로가 신고 납부하는 신고 납세 제도를 따른다는 거.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는 소득세는 빅3 세금 중에 하나고요. 결국 소득세는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까지 완료하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납세 의무자가 셀프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면 과세관청은 순진해서 납세 의무자가 계산, 신고, 납부하는 걸 그대로 믿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는 사람이죠. 세금을 내는 건 좋은 일이래요? 나쁜 일이래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선. 싫은 일이죠. 귀찮고. 그럼 세금을 덜 내고 싶어요? 더 내고 싶어요? 덜 내고 싶죠. 4대 의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그쵸? 세금도 비용이잖아요. 비용 덜 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세금 신고를 좀 줄여서 납부도 그렇게 할 유인이 있죠? 유혹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요, 이 셀프 계산 신고 납부하는 이 신고 납세 제도를 따르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요, 이 과세관청이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어요. 또 특별 세무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5년에 한 번은요, 이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들 중에 샘플링을 해요.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전국에 이 세무공무원,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만 명이 안 되는데 요즘에 더 많이 늘었나요? 그 2만 명이 몇 천만 명의 납세의자 어떻게 다 일일이 계산하고 신고가 납부해요. 검토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샘플을 해서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라는 걸 해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좀 디펜스를 하는 거죠. 디펜스를.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조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예. 이 신고 납세 제도의 어떤 약점,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금은 이거 신고 납세 제도인가요? 부가가세 제도인가요? 납세자가 신고하고 확정된다. 그렇죠. 신고 납세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는 부가가세 제도죠? 상속세는 부가가세 제도? 4번 빅3 세금 아까 기억나시죠? 빅3 세금은 신고납세 제도, 부가가세 제도. 신고납세 제도. 그러니까 1, 2, 3번 몰라도 뭡니까? 4번 빅3 세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라는 개념을 배워봅시다.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분리과세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일단 여러분 전기요금을 직접 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기요금을 직접 내보시진 않으셨죠. 하지만 2016년 여름에 이 전기요금 관련한 대란이 있었죠. 뭐 누진세니 어쩌지 해가지고 그쵸? 예,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사 검색을 제가 한번 과제로 내릴 수도 있는데 한번 그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에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요 누진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뭐 누진과금 또는 뭐 누진 뭐 제도 뭐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100kW 한 달 기준으로 뭐 100kW 이내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킬로와트당 뭐 한 100원 정도 부과를 해요. 전기요금을. 근데요. 100kW에서 100kW를 초과하고 뭐 200kW 이내에 쓰신 분들한테는 뭐 킬로와트당 뭐 또 아까는 109원이었죠? 뭐 100원이었죠? 그 이상을 또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기 많이 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일종의 정부가 지금 전력 소비율이 워낙 높아서 좀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 전기요금을 이런 식으로 즉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는 전기를 보다 많은 전기요금을 그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는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했다는 취지로 이런 누진과금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누진적으로 그 전기요금의 그 요금값이 비싸지는 거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세금도 그래요. 세금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금 부과 시스템은요. 소위 말하는 그 빅3 세금 중에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요. 이 누진세금 시스템이에요. 즉 많이 벌면 더 많이 내야 돼요. 조심하실 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누진세율이라고 했지 제가 누진세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세율이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이게 우리나라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세율의 어떤 제도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시된 표를 보시면요. 제시된 표를 보시면 여기 지금 표에 어떻게 되어 있죠? 뭐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12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몇 프로? 6%인가요? 6%. 그리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몇 프로? 15%. 4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24%. 어떻게 돼요? 세율이 일정한 게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별적이죠. 이러한 세율 시스템을 누진세율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요. 이 누진세율을 기본 전제를 깔고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득세 배우고 있죠? 소득세는 빅3 세금 중에 하나로서 누진세율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알았죠? 네, 기본 전제를 까시고 이제 설명드립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뭔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기본 전제가 소득 높아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더 높아지죠? 구간별로 세율이 일정한 게 아니고요. 소득 구간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더 세지죠. 점점 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번 돈의 몇 프로밖에 세금 안 내요? 6%만 세금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1300만 원 세금 1300만 원 번 사람은요. 그쵸? 1200만 원까지는 6% 세금 내지만 그 1200만 원 초과 1300만 원까지 즉 1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금 맞습니까? 6%가 아닌 15% 세금 맞는 거죠. 15%의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매겨지는 거죠. 그쵸? 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반대급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매겨지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1200만 원 미만일 때 뜯기는 세율은 6%밖에 안 되지만 1200만 원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6%가 아니라 15%가 매겨지는 거죠. 4600만 원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누진세율 제도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런 베이스를 깔고 설명드립니다. 분리과세는요. 자, 그럼 일단 소득이 많아지는 게 세금 면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정봉이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봉이가 2016년 한 해 동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소득을 뭐라고 합니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120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정봉이가 또 한 해 동안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이 3,400만 원이 생겼어요. 정봉이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사과를 팔아서 얼마를 벌어요? 4,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과 사업을 해서 4,200만 원을 번 거죠. 자, 그러면 정봉이라는 이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정봉이에게는 2016년 한 해 동안 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자, 그러면 분리과세란 게 뭐냐면요. 이들 세 종류의 소득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 정봉이라는 납세 의무자 한 사람의 소득이니까 정봉이라는 주체, 납세 의무자 관점에서 보면 이 소득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소득이죠. 정봉이의 소득. 하지만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면 세 종류의 소득이 되는 거죠. 분리과세는요. 납세 의무자 기준이 아닌 그 납세 의무자의 뭡니까? 소득 종류별로 누진세율을 따로따로 적용하는 과세제도를 분리과세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누진세율 표는요. 이 누진세율은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세 개 별개로 각각 계산이 되는 거죠. 세금이.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각각으로 분리해서 세금이 결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분리과세 제도라 그래요. 그와는 별개로 종합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똑같이 앞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정봉이의 2016년 세 종류의 소득별로는 세 종류의 소득이 있었는데 그 세 종류의 소득을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 개의 세금이 계산되어 나오겠죠. 그게 분리과세죠. 하지만 종합과세는요.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요. 이 소득의 주체, 즉 납세 의무자 관점에서 이 소득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의 세금이 나오겠죠. 결정세금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을 종합하여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종합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분리과세가 세금이 많을까요? 종합과세가 세금이 많을까요? 어떤 걸까요? 종합과세가 얼핏 보니 세금이 많을까요? 자, 우리 일단 답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
그 납세 의무자가 어떤 납세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즉 분리과세가 적용될 때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될 때 그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유분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얼핏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한 주 정도 이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한지 사례별로 살펴보고요. 즉 사례별로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고 종합과세에 비해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사례, 각각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예. 결국 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시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이 수업의 테마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나중에 3시간 정도 함께 계산해보고 실습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요. 분리과세가 뭐였나요? 그 전에 여러분 뭘 아셔야 됩니까? 전기요금, 누진과금처럼 세율, 즉 과세표준에, 우리 앞에 금수저 이자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해봤죠? 그때 왜 과세표준의 세율을 때려서 소득세 계산하고 했죠? 자, 근데 그 세율은요, 단일 세율이 아니고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차별적인 세율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전기요금처럼 세금도 세율이 단일 세율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빅3 중에 무슨 세금은? 그렇죠.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차별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누진세율, 소득세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이 한 학기 동안 소득세 배우는데, 소득세는요, 소득세 과세표준에 단일 세율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의 많고 적음을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는요, 분리과세는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뭉뚱그려서 합하는 게 아니고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서 그 누진세율을 소득 종류별로 각각 매기는 제도가 분리과세 제도고요. 세금을 그렇게 해서 결산하는 게. 종합과세는요,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종합해서 거기에 뭡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세금 부과제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